열애라면 긴가요? 짧은가요? 민정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상담실의 시계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종이에 적힌 질문은 미처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잘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말을 줄였죠. 그리고 눈빛으로 답했어요. 그게 더 세졌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끝이 한번 흔들리고 멈췄습니다. 민정은 가만히 손을 포개었습니다. 마디가 야위어 있었고 왼손 검지에 박힌 흉이 희미했습니다. 결혼은 9회가 지나서 달라졌어요. 처음엔 사업 얘기를 자주 했고 그 다음엔 돈 얘기만 했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집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숨을 고르는 사이 창밖으로 늦여름 빛이 들었습니다. 뜨겁지 않은 그러나 오래 머무는 빛이었습니다. 그의 셔츠에서 향이 났어요. 모르는 냄새였죠.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 날이었거든요. 민정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고르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 맞았냐고들 묻죠. 그렇게 물으면 대답이 어려워요. 손은 한 번이었지만 그 전의 침묵은 횟수를 셀 수가 없어서요. 상담사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있습니다. 10살. 한 번도 큰 소리로 울지 않는 아이예요. 제가 보여준 것을 그대로 배웠나 봅니다. 손끝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 종이컵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죠. 남자는 원래 그렇다고. 가정은 참아야 지킨다고. 그 말이 이불처럼 덮였습니다. 따뜻하진 않은데 벗기 어려운 이불이요. 민정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돈 얘기를 해야 해요. 카드를 뺐고 비밀번호를 바꿨고 통장을 옮겼습니다. 그날부터 제 지갑은 메모지 같아졌어요. 있어도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상담사는 기록을 멈추었습니다. 기록보다 의미를 붙잡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300일을 셌습니다. 숫자로 버틴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셈을 멈췄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고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버튼이 켜졌고 빨간 불이 작게 빛났습니다. 처음으로 말을 길게 해보려 합니다. 다만 순서는 거꾸로 될 거예요. 끝에서 시작해서 그 집이 어떻게 조용해졌는지까지. 민정은 마지막으로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결혼 9회가 지난 여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엔 매일 웃었죠. 마당에 세워둔 낡은 트럭 위에서 딸을 번쩍 안아 올리곤 했어요. 그 아이가 그를 하늘 아빠라 불렀습니다. 높이 들어 올려줬다고 그렇게 불렀죠. 그땐 정말 하늘처럼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민정아, 올해는 진짜 잘 될 거야.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봄, 트럭은 팔렸고 사무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 실패 소식이 퍼질 때마다 그의 어깨는 더 굽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말이 줄었고 저녁마다 술이 늘었습니다. 잔을 비울 때마다 무언가 제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불만인지 한숨인지 피로인지 모를 그 기운이요. 당신도 도와줘야지. 무얼요? 내가 힘들잖아. 그건 나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들더니 제 말을 잘랐습니다. 나도? 넌 아직도 우리가 같은 줄 알아? 그 한마디가 낯설었습니다. 함께였던 삶이 그 문장 하나로 분리됐어요. 나와 너. 그날부터 집 안엔 그 둘 사이에 공기 한 겹이 생겼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통화 상대의 이름은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라고 물으면 일 얘기야.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낯설었습니다. 나를 향하지 않는 웃음이니까요. 그의 여름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밥 안 먹고 방에만 있어? 피곤해서 그래. 그 말이 거짓이란 걸 딸도 아는 눈치였어요. 아이들은 어른의 침묵을 금방 배웁니다. 그때부터 은지는 밥을 조용히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요즘 상우가 예민하지? 그냥 둬.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남자는 자존심으로라면 여자는 뭐로 살아야 할까요? 그는 마당을 서성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늘 같은 광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내일이 바뀝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바뀌겠지. 문제는 오늘이야. 그 말은 혼잣말 같았지만 나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더니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인생이냐? 나는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넌 몰라. 남자가 무너진다는 게 뭔지. 같이 이겨내면 되잖아요. 같이? 넌 집에만 있으면서 뭘 안다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그의 귀엔 변명으로 들릴 테니까요. 그날 이후 그는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12시, 때론 새벽 2시. 문을 열 때마다 다른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술, 담배, 그리고 낯선 향수. 어디 갔다 와요? 일 끝나고 사람들 만났어. 이 시간까지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내가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의 가을, 그는 머리를 짧게 깎고 왔습니다. 옷차림도 바뀌었죠. 어디서 산 건지 모를 반듯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기분 전환이야. 남자도 가끔은 변해야지. 하지만 그 표정엔 들뜸이 아니라 감춤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가 떠나고 남은 자리에 혼자 서 있다는 걸. 어느 날 퇴근길이 늦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마당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카드 명세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식료품이에요. 은지 도시락 반찬. 이걸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뭐려? 그가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마룻바닥을 긁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제 어깨를 덮었습니다.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돈이 뭔지도 세상이 뭔지도. 그래서 당신은 다 아나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이었습니다. 또 말대답이냐? 아니요, 그냥. 그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소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말대답하지 말라고 했잖아. 순간 그는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머리가 젖은 수건처럼 휘어졌습니다. 몸이 따라가며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팔꿈치가 뜨겁게 저렸습니다. 이 집에서 돈 쓰는 건 나야. 네가 허락받았어? 그냥 반찬값이었어요. 입 다물어. 그는 제 머리를 더 강하게 눌렀습니다. 시야가 기울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카드 명세서가 흩어졌습니다. 한 장이 내 발등에 붙었습니다. 검은 잉크로 적힌 글자가 번졌습니다. 식료품점 23,800원.
그는 숨을 몰아쉬며 손을 놓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더니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표정엔 분노보다 습관 같은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거실 조명 아래서 흩어진 명세서를 주었습니다. 모서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었는지 땀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손길이 무서워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있어.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폭력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조용히 견디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은지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나는 얼굴을 씻지 못한 채였습니다. 아니야. 눈에 뭐 들어갔어. 그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도 거짓말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걸. 엄마 팔에 왜 멍들었어? 어제 문에 부딪혔어. 아파? 괜찮아. 은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묻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치킨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지 좋아하는 거 샀다. 그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 아빠. 은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식탁에 치킨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은지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그래, 우리 딸 최고야. 나는 주방에서 접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민정아, 물 좀.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나는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손이 스쳤지만 나는 움찔했습니다. 그는 그걸 보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알겠지. 누가 주인인지. 그날 이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그 눈빛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보다 빠른 폭력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조용히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뒤로 목소리가 줄었고 눈빛이 대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마저 어느 날 그가 꺾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때부터였어요. 그가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 집의 공기가 바뀌던 시기. 그게 폭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습했습니다.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 방 안이 눅눅했고 창문을 열면 곰팡이 냄새와 함께 들려오는 건 개 짖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퇴근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오지 않고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회의 중이었어. 고객 만났어. 그의 변명은 늘 일정했습니다. 그러나 셔츠에서는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차가운 냄새. 그의 채취가 아니었습니다. 이 향수 새로 샀어요? 응, 왜? 좀 다르네요. 그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 그리고는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그 옷은 다음 날 아침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그날부터 침묵은 하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는 묻지 말라 했고 나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눈빛은 자주 스쳤지만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 밤마다 핸드폰을 엎어두고 욕실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가끔 통화음이 새어나올 때면 여보세요? 라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를 향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이게 인생이냐?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깔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집구석에서 하는 게 뭐야? 밥하고 애 키우는 게 다야?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손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세게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대신 침묵을 줬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마당 바닥은 젖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는 술 냄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지도 않고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밥은? 지금 데워드릴게요. 차렸냐고 물었지. 이제 막. 그는 말을 자르며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막, 지금, 곧 넌 맨날 그 말이야.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그는 식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여자는 밥을 따뜻하게 해주더라.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누구요? 너 같은 사람은 몰라도 돼. 그는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말은 웃음이었고 길었습니다. 그리고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입 다물어. 은지 자요 제발. 시끄럽다니까. 그는 나를 끌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했지만 그 손은 더 차가웠습니다. 발 뒤꿈치가 흙을 긁었고 돌멩이가 살을 찔렀습니다. 수도가 옆엔 호스가 말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걸로라도 씻어야지. 그 말이 끝나자 물이 터졌습니다. 수돗물의 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입을 막으려 손을 들었지만 손목이 잡혔습니다. 닥쳐. 입 닫으라고. 물은 코로, 입으로, 귀로 흘러들었습니다. 세상이 멀어졌습니다. 귀 속에서 매미 소리가 터졌다 사라졌습니다. 눈을 뜨자 창문 너머로 은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물이 멎자 그는 호스를 내던졌습니다. 다신 말대답하지 마. 그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젖은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어깨를 타고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머리 위에선 비가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식을 때까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지 방 불이 꺼졌습니다. 그 불이 꺼지는 순간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셔츠를 다려 입었습니다. 식탁 위엔 젖은 수건이 남아 있었고 그 위에 말라붙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조용히 지내. 괜히 동네 소문 나게 하지 말고. 그 말이 마치 명령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이 나를 스쳤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낮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 질문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안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게 낫겠어. 그 말과 함께 지갑 속 카드들이 사라졌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심지어 교통카드까지. 필요하면 말해.
내가 줄게. 그렇게 말했지만 필요하다고 말할 때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뭐가 필요해? 은지 준비물이요. 얼마? 10,000원 정도. 10,000원? 지난주에도 줬잖아.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필요와 허락 사이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통장도 옮겨졌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나는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바꿨어요? 응. 보안 때문에. 새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는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필요할 때 내가 찾아줄게. 그날부터 제 돈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갑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엔 영수증과 은지 사진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갑은 메모지 같아졌어요. 있어도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상담사에게 했던 그 말이 맞았습니다. 장을 볼 때는 그가 따라왔습니다. 뭘 사려고? 채소랑 고기요. 고기는 비싸. 딱 필요한 것만. 카트를 밀면서도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토마토를 집으면 그거 비싼 거야. 생선을 보면 우리 집은 고기면 돼. 과일 코너에선 은지는 과일 안 좋아해. 계산대에서 금액이 나오면 그는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초콜릿? 은지가 좋아해서요. 애한테 그런 거 사주지 마. 뻘은 나빠져. 그는 초콜릿을 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초콜릿은? 다음에 사줄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바빠서 그래. 우리 다음 주에 만날래? 그래, 생각해 볼게. 통화를 끊자마자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대학 친구요. 만나려고? 아니요, 그냥. 요즘 돈도 없으면서 밖에 나가서 뭐해? 그 말에 나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 다음에 만나자. 친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응, 괜찮아. 그 괜찮아가 거짓말이란 걸 알면서도 나는 거짓말을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친구들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룹 채팅방에서도 나는 읽기만 했습니다. 민정이 요즘 바쁜가 봐. 연락이 안 되네. 그 말들을 보면서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으니까요. 누구랑 연락해? 아무도요. 그럼 왜 핸드폰을 봐? 그냥 날씨 확인했어요. 거짓말은 점점 늘었습니다. 거짓말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모들은 왜 안 와? 바쁘셔. 엄마 친구 맞아? 응. 그런데 왜 전화 안 해?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배운 거였습니다. 묻지 않는 법을. 그는 내 일상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그게 다야? 네. 밖에 안 나갔어? 아니요. 진짜? 그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밖에 나갈 일도 나갈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옆집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민정 씨, 요즘 얼굴을 못 봤네요. 집에만 있어서요. 나들이라도 하지 그래요. 네, 다음에요. 그날 저녁 그가 물었습니다. 옆집 여자랑 뭐 얘기했어? 그냥 인사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남일에 관심 많은 여자야. 네. 나는 그 후로 옆집 아주머니를 피했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도 그녀가 나오면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에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정 씨?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돈도 친구도
이웃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남은 건 그의 아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해졌을까? 은지가 불렀습니다. 엄마, 응? 우리 언제 놀이공원 가? 다음에. 지난번에도 다음에라고 했잖아. 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왜 울어? 안 울어. 눈이 좀 아파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딸에게도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봄이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없이 불쑥 오셨습니다. 민정아, 집에 있지? 현관문이 열리고 그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실 줄 몰랐어요. 아들 집에 오는데 미리 말해야 해? 나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왜 이래? 청소 안 해? 했는데요. 그래,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요즘 상우 어때? 괜찮아요. 괜찮긴. 맨날 전화하면 힘들다고 하던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든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네. 요즘 남자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여자가 좀 참아야 해. 그 말이 익숙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초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자가 참아야 한다. 상우가 좀 예민하긴 해도 원래 착한 애야. 내가 잘해주면 돌아와. 어디를 돌아와요? 응? 나는 말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민정아, 너 화장 왜 이렇게 진하게 했어? 그냥 피곤해 보일까 봐요. 턱에 뭐 묻었네. 뭐야, 이거? 손이 내 턱을 향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그냥 부딪혔어요. 부딪혔어? 어디에? 문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도 조심 좀 하지. 그날 멍은 조심하지 못한 내 탓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상우한테 잘해줘.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거야. 네. 그리고 너 살 좀 쪄. 너무 말랐어. 네. 밥은 잘 먹고 있어?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고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남은 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가셨어? 응. 엄마, 왜 할머니한테 말 안 해? 무슨 말? 아빠가 엄마한테 화내는 거.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은지야. 괜찮아. 나 안 무서워. 아이의 눈빛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말하면 할머니가 도와줄 거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있자. 왜? 그게 더 좋아.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조용히 할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에게 침묵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민정아, 상호 생일 준비했어? 네, 준비했어요. 뭐 해줄 건데? 미역국이랑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요. 그것뿐이야? 케이크는? 아, 네. 케이크도요. 끊고 나서 나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케이크 사려고 돈 좀 주세요.
생일이 며칠 남았는데? 이틀이요. 그때 가서 말해. 미리 예약을 해야. 그럼 값싼 거로 사. 결국 나는 동네 빵집에서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가격표를 떼고 집에 가져왔습니다. 생일날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케이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샀어? 죄송해요. 상호야, 엄마가 다음에 제대로 된 거 사줄게. 그날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미역국은 싱겁고 반찬은 간이 안 맞고 케이크는 초라했습니다. 식사 후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시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죄송해요. 생일인데 이게 뭐야? 다음엔 잘할게요. 그는 웃었습니다. 다음은 없어. 넌 맨날 그 말만 해. 그날 밤 남은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편이었습니다. 시작부터 그리고 끝까지 이 집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혼자였습니다. 은지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케이크 먹어도 돼? 응, 먹어. 엄마는 안 먹어? 배불러.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근데 왜 할머니는 맛없다고 했어? 할머니는 더 좋은 걸 먹어봐서 그래. 그럼 우리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걸 먹을 수 없었습니다. 허락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산다. 여자가 참아야 한다. 가정은 참아야 지킨다. 그 말들이 이불처럼 덮였습니다. 따뜻하지 않은데 벗기 어려운 이불. 그 이불 아래에서 나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그해 겨울 은지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집은 조용해서 무섭다. 나는 그 문장을 몰래 보고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처럼 조용하게. 며칠 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은지 담임입니다. 네, 선생님. 요즘 은지가 많이 조용해졌어요.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말을 잘 안 하고.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아니요. 그냥 원래 조용한 아이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지는 원래 밝은 아이였습니다. 유치원 때는 노래를 잘 불렀고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자리가 네,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얼굴도 없고요. 숨이 멎었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많이 바쁘신가요? 아니요. 그냥 은지가 엄마는 바빠라고 자주 말해요. 그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무심히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 왔다며. 그냥 선생님이 은지 걱정하시길래요. 괜히 애한테 헛소리 시키지 마.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요즘 사람들 남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그 말이 흘러나올 때 은지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빛 한 줄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이 내 심장 위에서 오래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무렵 은지가 내 방문 앞에서 조용히 섰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왜 전화했어? 그냥 선생님이 걱정돼서 물어보신 거야.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근데 엄마, 나 거짓말했어.
거짓말? 선생님이 물었어. 엄마는 괜찮냐고. 나 괜찮다고 했어. 그러면 되는 거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애의 눈빛이 너무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말투엔 죄책감보다 배운 침묵의 리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 말이 입에서 나왔을 때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아야 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학교 상담 선생님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좀 신경이 쓰여서요. 그림에는 세 사람 중 아빠와 아이만 있었습니다. 엄마 자리엔 커다란 회색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지가 잠든 후 그 그림을 몰래 보았습니다. 흰 종이 위의 회색은 물감이 아니라 연필이었습니다. 지워도 흔적이 남는 선. 나는 그 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그게 내 자리였습니다. 존재하지만 그려지지 않는 자리. 일주일 후 은지는 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 일기야. 선생님이 검사하신대. 나는 미리 열어보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했다. 엄마는 바쁘다. 아빠는 TV를 봤다. 나는 말 안 했다. 그 네 줄의 문장이 이 집의 역사 같았습니다. 나는 일기를 덮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또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부엌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전 은지 돌잔치 때 쓰던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버튼을 눌러보니 여전히 불빛이 켜졌습니다. 나는 그걸 부엌 찬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소리내지 못한 말들이 쌓여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내일은 좀 조용히 살아라. 애 앞에서 쓸데없는 표정 짓지 말고. 그 말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녹음기의 빨간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그건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집의 침묵을 깨는 일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그는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집에만 있어. 네. 쓸데없이 밖에 나다니지 말고. 네. 문이 닫히고 나는 찬장 위 녹음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학교에 가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척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가 들어온 시각, 술 냄새가 난 날, 소리를 지른 날, 손을 올린 날,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어떤 행동을. 그리고 녹음기는 내가 적지 못한 소리들을 담았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필요할 거라는 걸. 언젠가 이 침묵이 말로 바뀔 거라는 걸.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창문 밖의 세상은 하얗게 덮여 있었지만 부엌 안에는 작은 빨간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그건 도망치지 못한 목소리의 신호등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의 모든 소리를 다르게 들었습니다. 냄비가 닿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의 발소리조차 기록처럼 남았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 거라 상상하면
그나마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호스에 남은 얼음이 녹으며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은지는 그 소리를 듣다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해? 응? 집이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느끼는 침묵은 내가 매일 견디는 공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민정 씨,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즘 피곤해서요. 밤마다 소리가 좀 들리던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그 말에 손에 쥔 빨래 집게가 잠시 멈췄습니다. TV 소리예요. 그래요? 사람 사는 집은 다 비슷하지 뭐. 그녀는 담 너머로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남았습니다. 걱정 같기도 경계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이웃이 무슨 말을 하던데? 그가 무심히 물었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별말 없었어요.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 말이 많더라. 그 말이 술보다 쓰게 들렸습니다. 누가 뭐래? 그냥 인사만 했어요. 인사? 그런 게 어디 있어. 여자들은 다 뒷말하기 좋아해. 그는 창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 여자랑 말 섞지 마. 네. 밖에서 쓸데없는 소리 나면 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경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창문을 여는 일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바람이 들어올까 봐서가 아니라 말이 새어나갈까 봐서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민정 씨, 요즘 왜 피해요? 아니에요. 바빠서 그래요. 혹시 내가 무슨 잘못했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정 씨,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옆집 아줌마가 나한테 물어봤어. 뭐라고? 엄마가 요즘 왜 안 나오냐고. 뭐라고 했어? 바쁘다고 했어. 은지도 거짓말을 배웠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진실을 숨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은지가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불 켜도 돼? 응, 켜. 불빛 아래서 아이의 머리카락이 반짝였습니다. 그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샴푸 냄새였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사람 냄새였습니다. 엄마, 나 꿈 꿨어. 어떤 꿈? 집이 말했어. 조용히 하라고.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나를 보지 않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내 손을 더듬었습니다. 그 작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도 무서워? 아니야. 거짓말이지? 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왜 미안해? 그냥. 은지는 내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나처럼. 그날 밤 나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찬장 위에 있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안에는 이미 여러 날의 숨소리와 깨지는 접시 소리, 그리고 아이의 울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다시 눌렀습니다. 비, 새로운 소리가 덧붙여졌습니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숨소리가 아니라
증언의 호흡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이웃집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이 집의 벽 너머에 세상이 아직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세상은 늘 들리지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듣고 있다는 걸. 며칠 후 옆집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정 씨, 나 여기 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가 물었습니다. 오늘 옆집 여자 봤어?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봤을 거야. 진짜 안 봤어요. 그는 나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너 요즘 눈빛이 달라졌어. 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녹음기가 떠올랐습니다.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메모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럼 됐어.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내내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찬장을 보는 듯한, 서랍을 의심하는 듯한 시선. 나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냉장고 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빨간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만이 내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부엌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벽을 따라 퍼졌습니다. 그 빛이 나를 감쌌습니다. 그제야 조금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개가 짖었습니다. 이웃집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부엌 불만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누군가에게는 신호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도와달라는 신호,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했고 나는 평소처럼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학교에 갔고 집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이상했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란 말이 있다면 아마 이런 느낌일 겁니다. 오후 3시쯤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민정아, 요즘 상우가 예민해서 그래. 괜히 자극하지 마라. 그 말이 문턱을 넘자마자 마당의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알아요. 너도 좀 참아야지.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든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명령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참는 게 이 집의 법이구나.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대신 반쯤 비워진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엌에 앉아 식탁보에 국임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은지 도시락 준비했어요. 도시락?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지. 그 한마디가 그날의 첫 번째 경고음이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병을 내리쳤습니다. 유리병이 탁 소리를 냈습니다. 요즘 말투가 왜 그래? 그냥 피곤해서요. 피곤? 내가 피곤하면 나는 뭐가 되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낮을수록 무서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내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누구 만나는 거야?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요즘 나 몰래 뭐 하는 거 있잖아.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년이 또 무슨 말했어? 그가 그년이라 부른 사람은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 누가 누구한테 그만이래? 그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소리가 벽을 울렸습니다. 잔이 떨어지고 바닥으로 술이 흘렀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밀쳤습니다.
등이 찬장에 부딪혔습니다. 너 내가 사람인 줄 알아? 그만하세요. 말대답하지 말랬지. 그는 손으로 내 턱을 밀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말을 듣지, 응? 그의 눈이 초점 없이 흔들렸습니다. 술 냄새, 땀, 그리고 오래된 분노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목이 잡혔습니다. 그 힘이 점점 세졌습니다. 목이 눌렸습니다. 숨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이 멀어졌습니다. 그때 문틈이 열렸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 그 소리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도 똑같구나. 내 엄마 닮았어. 그는 아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울지 마. 울면 더 시끄러워져. 그 말이 끝나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는 손을 거칠게 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식탁을 발로 찼습니다. 그 위에 병이 깨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을 덮었습니다. 이 집구석 다 엉망이야. 내가 일도 안 되는 게 다 너 때문이야. 그는 TV를 걷어찼습니다. 화면이 번쩍이며 꺼졌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있으니까 내가 미쳐가는 거야. 그는 다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이 들렸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요?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지가 울면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빠가 엄마를.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낮고 단단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불렀어? 이 여편 내가? 그의 얼굴이 뒤틀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손 드세요. 그는 욕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집에서 뭘 하는 거야? 이 여자가 먼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의 손이 그의 팔을 꺾었습니다. 찰칵. 금속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욕설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은지가 내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말을 하며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이 내 팔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경찰 아저씨 왔잖아. 이제 진짜 괜찮아. 싱크대 위엔 깨진 유리와 젖은 수건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냉장고 뒤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 안엔 방금의 소리들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숨소리, 욕설, 깨지는 유리, 그리고 울음. 그것이 이 집의 마지막 기록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밖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유리 조각 위로 번진 불빛이 벽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이 집은 오랜만에 숨을 쉬었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어두었습니다. 늦겨울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희미하게 먼지가 빛에 떠 있었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 2개,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다.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이제 그 떨림이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한때 내 삶이었던 집의 공기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그 말 사이의 정적이 더 컸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음성이 잠시 울렸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짧은 숨소리, 무너지는 듯한 울음, 문이 열리는 소리, 어린아이의 목소리. 도와주세요. 그 소리가 흘러나올 때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의 창문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겨울바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 어딘가가 아직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녹음은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내 10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걸 법정에 제출하실 건가요? 네.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걸 내면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일주일 후 법정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판사, 변호사, 방청객들, 그리고 저 뒤쪽에 앉아 있는 그는 나를 쳐다봤습니다. 예전처럼 눈빛으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나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기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돈 쓰는 건 나야. 입 다물어. 물소리, 숨소리, 아이의 울음. 아빠, 그만해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록계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판사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 안의 소리가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었던 증거였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법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이번엔 다른 의미였습니다. 억압의 침묵이 아니라 경청의 침묵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순간 내 어깨가 풀렸습니다. 숨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를 나서는데 햇빛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아직 다 가지 않았는데 봄 냄새가 났습니다. 은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어디가? 집에. 우리 집? 응, 우리 집. 새로 얻은 작은 집. 그곳엔 그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그의 눈빛도, 그의 손길도. 집으로 돌아와 싱크대 위에 녹음기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숙제 좀 봐줘. 그 평범한 한마디가 이 집에서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나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이 녹는 소리인지 빗물이 흘러내리는 소리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른다. 하지만 이제 내 목소리도 흐른다. 그날 밤 은지가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몰래 보지 않으려 했지만 아이가 보여줬습니다. 오늘 엄마가 웃었다. 진짜로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 짧은 문장이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예전엔 그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일, 이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씻어내는 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의 이름이 떴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름. 여보세요? 민정아, 나야.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야. 요즘 어때?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살아있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까? 그래, 좋아. 통화를 끊고 나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날, 누군가의 허락 없이 내 의지로 만드는 약속. 은지가 불렀습니다. 엄마, 같이 자도 돼? 그럼. 우리는 함께 누웠습니다. 아이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제 안 무서워? 응, 이제 안 무서워. 나도. 은지가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한 숨소리.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300일을 세고 수많은 밤을 견디고 마침내 여기 도착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던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늘의 인생 이야기, 느린 밤 인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